148페이지예요. 148페이지 파동인데요. 이 파동은 빛과 소리를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울까요? 1학년 때. 1학년 때 배웠던 그 파동이랑 연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연결해서 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파동부터 시작해서 갈게요. 여러분들이 특목을 가기 위해서 파동 파트가 좀 많이 문제가 기출되고 있는 편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파동 파트 한 번만 정확하게 보죠. 여러분들, 파동이 뭐야? 파동이 뭐야? 라고 하면요. 파동은 이게 파동이거든요. 파동은 이게 파동이거든요. 자, 파동이 뭐냐면요.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파동입니다. 안 퍼져나가면 그냥 진동이에요. 진동인데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면 그걸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은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보다 현상이다.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옆으로 와이파이처럼 퍼져 나가야 이걸 파동이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핵심은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뭐가? 진동이. 됐어? 그러면 이 진동을 발생시킨 이 한 지점을 뭐라 그럴 거야? 이거를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 파원이라고 불러. 실제로는. 그래서 파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내가 파동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됐죠?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형태 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파동은 뭐 있어? 라고 하면 파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들리시죠? 선생님 목소리 이 자체가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라든가 바닷가에 가면 느껴지는 물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교실에 있는 빛이라든가 이게 온전히 다 파동이에요. 자, 이러한 파동은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파동들이 옆으로 전달될 때 어떤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전달됩니다. 자, 이 파동을 전달하는 걸 도와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리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지구에서는 수업을 하면 목소리가 전달돼서 여러분 귀 속에 가서 소리가 전달되지만 달에서 똑같이 앉아있을 때 내가 소리를 내도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왜?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인 공기가 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는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옆으로 전달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진을 전달하는 매질은 뭘 거니? 땅입니다, 땅. 자, 물결은 뭐고요? 물이에요, 물. 됐어? 그런가 하면 빛은 어떤 매질을 통해 전달될까요? 얘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질이 있어도 전달되고 매질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도 전달돼서 지구까지 오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파동들의 예예요. 됐어?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파동을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요 얘기예요. 파동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파동을 분류할 건데 분류하기 위해서는 조건, 기준이 필요하겠죠. 파동을 분류할 때 조건은 둘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파동을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매질이라는 게 있을 때만 전달될 거냐 아니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될 수 있냐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나누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 중에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된다는 거죠. 없으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할 거야. 대표적으로 소리가 그래. 그래서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되고요. 공기라는 매질이 없을 때는 전달 자체가 안 되니까 달에 가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이걸 우리는 요즘에 탄성파를 다른 말로 역학적 파라고 부르기도 하더라. 용어가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그런가 하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돼요. 없을 때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들은 탄성파가 아니다. 그래서 아닐 빗자를 써서 비탄성파야
그래서 이 비탄성파에 속하는 아이가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라서 요즘은 이걸 그냥 전자기파야 이렇게 부르는 경향성을 가져요. 용어들이 조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라 옛날 선생님들은 그대로 탄성파, 비탄성파 이렇게 하고요. 교과서에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역학적파, 전자기파 이렇게 부를 건데 중학교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동은 이렇게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다면 중학교에서 분류한 건 이게 아니죠. 뭡니까? 그러면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줄임말이거든요. 파동 에너지예요. 자, 에너지가 A에서 생긴 파동 에너지가 B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들이 진동하잖아요. 그럼 그 진동하는 매질이 떨리는 방향은 파동이 가는 방향과 나란한 경우도 있지만 파동이 가는 방향과 수직하게 매질이 떨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두시는 건 방향이거든요. 방향. 자, 누구와 누구 사이의 방향이냐면 파동, 에너지의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에요. 이거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어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매질이 이렇게 떨려요. 됐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떨리면서 가요. 라고 하는 같은 방향, 다른 말로 나란한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간다면 이 아이를 나는 너네 배웠어. 1학년. 종파라고 할 거야. 라고 하고요. 파동이 가는 방향하고요. 매질이 떨리는 방향이 수직이야. 그래서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매질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시켜. 라고 한다면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90도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라면 이 파동을 뭐라고 할 거야? 이걸 획파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파와 획파를 나누는 기준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기준으로 한 거다. 이 각도가 나란한 방향이면 종파라고 할 거고요. 이 각도가 수직한 방향이라면 나는 획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4개의 파동 중에서 종파에 해당되는 건 뭐고 획파에 해당되는 건 뭘까? 라는 건데요. 종파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 전체 중에 3개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리를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음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리인 음파 중에서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박쥐나 돌고래들만 들을 수 있는 음파도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달되는 지진파에는 2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1학년 배웠죠? 무슨 파 무슨 파? P파와 S파. 그 중에서 P파와 S파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지진이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생각해봐. 자, 종파의 형태로 오는 애가 빨리 올까? 획파의 형태로 오는 애가 빨리 올까? 종파입니다. 그래서 종파가 1등한 지진파 프리머리 웨이브예요. 그래서 P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획파의 형태로 오는 애들이 2번째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S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1등, 2등. 그래서 여기 P파가 종파입니다. 되겠냐? 그걸 뺀 나머지 S파, 전자기파, 물결 다 횡파예요. 알겠냐? 그러니까 종파만 제대로 요거 3개만 외우시면 되고 그걸 뺀 나머지가 횡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되겠냐?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이라고 하는 거 매질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하냐 나란하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은 2개의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분리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거 물질은 아니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이러한 파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파동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파동의 구조를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회파 구조예요. 그래서 회파의 구조를 가지고 파동의 5요소를 설명합니다. 파동의 구조를 보면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5요소를 회파의 구조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지점에서 진동이 생겨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한다고 치자.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매질은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전달돼 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회파 구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이렇게 진동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땅들이 파동이 올 때 요만큼 올라가는 애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매질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요 지점을 우리 뭐라 그러니? 마루. 네, 이걸 마루라고 부르고요. 가장 아래쪽으로 쏙 들어간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루와 골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는 회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마루와 골의 구조가 반복되는 걸 우리는 회파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여기서 5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얼마냐? 자, 주기가 뭐냐? 얼마냐? 진동수가 뭐냐? 얼마냐? 진폭의 진짜 뜻은 뭐냐? 5번째, 이 파동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냐? 속력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구조를 보면 이 5가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 중에서 파장이 뭡니까? 한 파장이 얼마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단 거리예요. 그래서 마루는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요 길이를 얘기한다. 직선거리. 됐죠? 그래서 파장이라는 건 남다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해요. 요걸 우리가 남다라고 읽어요. 이렇게 쓰고. 그래서 남다라는 기호로 쓰고요. 자,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 단위로 나타내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서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최단 거리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전 골에서 골까지 잴래요. 맞아, 틀려? 맞아. 이래도 돼. 그렇다면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 없다는 거지. 무슨 의미일까? 같은 위상,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면 돼. 그게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든지 골에서 골까지 재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디까지 재면 될까? 여기서 어디까지 재면 될까? 두 번째. 기억이냐 니은이냐? 니은까지죠. 됐어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생기는 최단 거리이면 된다는 거죠. 그걸 멋진 말로 같은 위상이, 과학에서는 모양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거를 한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재라고 표현했지만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도 한 파장의 길이야. 요 길이가 4m라고 치자. 그러면 한 파장이 꼭 4m네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저는 한 파장을 지금 4m짜리로 봤습니다. 됐죠? 그러면 한 파장이 4m니까 머리 넣어줄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4m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니? 2m.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요건 얼마? 1m.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러면 주기는 뭘까? 주기는 뭐니? 한 주기가 얼마예요? 1초 동안.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시간. 맞아요. 시간입니다. 시간. 주기. 그래서 타임의 약자 라지티 쓰고요. 단위는 시간이니까 초로 쓰시면 돼요. 몇 초?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이다. 최단 거리는 파장이고요. 최단 시간은 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그 다음 이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걸릴 시간을 쟀더니 2초야. 그러면 주기는 2초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네.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됐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 사실은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을 갖는 게 주기란 말이죠. 진동수는 뭘까요? 1초 동안. 그렇죠. 자, 주기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얘기해서 주기와 역수 관계입니다. 주기와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진동수고요. 진동수는 프리퀀시 약자 F수고요. 주기예요. 약자이기 그 역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위도 초분의 1로 쓰시는 게 맞아요. MTS 단위로 쓰면 초분의 1로 쓰시는 게 맞는데 단위를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과학자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실제로 씁니다. 그래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실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동수라는 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야. 그래서 주기와 역수 관계가 있어 라고 하니 얘 주기를 2초라고 했으니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요 900MHz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라고 하는 그 헤르츠가 진동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이 뭐야? 라고 하는데 진폭은 A라는 기호로 나타낼 거고요. 진폭은요. 자, 파동이 전달될 때요. 여기 있는 매질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거꾸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거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랬을 때 이 매질은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매질이 갈 수 있는 최대 변이 됐죠? 매질이 가는 최대 변이 최대 거리 됐어? 매질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어?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매질이 움직인 매질의 최대 변이 값을 얘기해. 최대 거리.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때는요. 위쪽 방향으로 2m 올라갔어요. 그럼 내려갈 때는 같은 파동이라면 아래쪽으로 2m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진폭이 얼마예요? 2m죠. 중심으로부터 2m 올라갔어요. 중심으로부터 또는 2m 내려가지. 혼자서 4m 가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얘도 거리니까 단위는 미터 쓸 거고요. 그래서 얘는 진폭이 2m짜리야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를 잰다든가 또는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깊이를 재시면 이게 매질의 최대 변이가 되죠. 그게 진폭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 진폭의 크기는 뭐에 결정돼요? 그때 온 파동의 에너지요. 에너지가 크면 매질을 더 많이 위로 끌어올렸다가 놓겠죠. 그래서 진폭의 크기가 에너지와 비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속력은요. 벨로시티 약자 당연히 V 쓰고요. 자, 속력이니까 미터 퍼 초라는 단위 쓰겠죠. 모든 속력은 예외 없습니다.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모든 속력은 파동이든 아니든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보이십니까?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보이시죠? 네. 그래서 파동에서의 속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시면 그게 시간분의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이게 파동의 속력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요. 사실은 주기분의 1에다가 파장을 곱한 값이랑 같죠. 그쵸? 주기분의 1에다가 파장을 곱한 거잖아요. 근데 주기분의 1이 뭐라 그랬어요? 진동수.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동수로 바꿔 F남다로 계산하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F남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F남다예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 해볼게요. 주기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m/초 나옵니다. 맞죠? 네.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셔도 똑같이 2m/초 나옵니다. 맞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의 길이다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게 파동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를 표현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전달돼 이동하네? 퍼져나가네? 자, 나갈 때요.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파동이 나갈 때 여기 있는 매질 같이 가지고 가니? 아니면 매질은 그 자리에 있니? 그 자리에. 매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조그만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우리나라 여기에 있는 부산에서 관측할 수 있답니다. 그 진동이 퍼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우리나라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만약에 매질인 땅도 가지고 오면 일본 땅이 자꾸 여기 이렇게 붙어야 정상이죠. 근데 일본 땅은 안 오잖아요. 단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잖아요. 이동하진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파동이 옆으로 퍼져나갈 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매질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파동 에너지가 뭐합니까?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는 것 뿐이지 매질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에너지만 옆으로 가는 거지 매질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질은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구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요. 빛과 같은 횡파 구조를 그린 거잖아요. 소리는 종파되면서요. 됐죠? 선생님이 민수랑 둘이요. 용수철을 가지고 있고 이걸 흔든다고 쳐봐요. 횡파 만들어봐. 어떻게 흔들면 돼?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면 횡파 모양이 나와요. 종파 모양 만들려면 용수철을 어떻게 흔들어야 돼? 앞뒤로 흔들면 되죠. 됐죠? 앞뒤로 흔들면 용수철이 원래는 균일하게 이렇게 감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앞뒤로 흔들면 용수철이 요래 돼요. 요래 돼요. 요런 모습이에요. 됐어. 앞뒤로 흔들다 보면 어느 쪽은 용수철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밀한 부분이 생기고요. 어떤 부분은 용수철의 간격이 넓어지는 소한 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밀과 소가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종파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바로 종파 구조예요. 소리가 이렇게 전달돼요. 공기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공기 입자들이 어떤 부분은 조밀하게 공기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있게 되고요.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부분은 공기 입자들이 느슨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반복돼요. 내가 말을 할 때. 그래서 자, 요럴 때 이 밀한 부분이 고막에 와서 땅 하고 부딪히면 밀한 부분 때문에 고막이 뒤로 밀렸다가 소한 부분이 오면 고막이 다시 제대로 왔다가 이게 반복돼요. 띵띵띵띵. 됐어? 그래서 고막을 진동시켜 우리가 그 소리를 되뇌에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과정으로 되는 이게 바로 종파인데 이 종파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의 이 5가지 요소가 잘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소리는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설명할 때 횡파로 바꿔 그려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종파를 횡파로 바꿀 때요. 밀 어디 있어요? 소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죠. 밀 어디 있어요? 소 어디 있어요? 자, A, B, C, D. 어디가 밀이냐?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고요. 약속해요. 이 부분을 밀로 할 거야. 이 부분을 소로 할 거야. 그렇게 놓고 파장의 길이와 진폭과 주기와 이런 걸 다 계산한단 말이죠. 됐죠? 자, 그랬을 때 밀한 부분이 어딜 것 같아? 찍어봐. A일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밀한 부분은 A가 아니고 B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그려요. 왜 그렇게 그릴 수 있냐면 사실은 횡파라는 건 위아래로 움직이는 Y축 방향으로의 진동이에요. 근데 종파는 앞뒤로 움직이는 X축 방향의 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움직임을 Y축으로 그대로만 변환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잘 봐. 여기에 이렇게 밀하게 모여있는 이 용줄은 처음에는 원래 여기에 다 얘네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가운데 있는 얘만 여기에 있었던 거고요. 얘 여기 없었어. 여기 있다가 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얘는요. 여기다가 일로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밀이라는 구조가 생긴 거죠. 다시 봐요. 밀에 있는 가운데에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양옆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끌려온 거죠. 이런 식으로 끌려온 거죠. 그래서 밀을 만든 거잖아요. 이해돼? 자, 그러면 밀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X축 방향의 움직임을 Y축 방향의 움직임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걸 그대로 플러스 Y축으로 이걸 그대로 마이너스 Y축으로 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X축을 Y축으로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변곡점이 밀이야. 플러스 Y축에서 마이너스 Y축으로 변하는 변곡점 X절편 여기가 밀이야. 이렇게 간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소는요? 여기 있는 소는요? 마이너스 X축에서 플러스 X축으로 바뀌는 지점이니 거꾸로 마이너스 Y축에서 플러스 Y축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오는 여기를 소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밀과 소를 횡파의 구조로 나타낼 때요. 우리가 흔히 밀이 A일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요. A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B로 그린 거다. 됐죠? X축의 방향의 움직임을 Y축 방향의 움직임으로만 변환시켜 놨기 때문에 X절편 안에 밀과 소가 발생한다. 알겠어?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밀, 아래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소. 알겠냐? 이렇게 변환시켜서 소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파를 횡파로 바꿔놓으면 그 안에서 한파장의 길이, 주기, 진폭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켜서 그림을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것도 알지만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횡파 구조로 파동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빠르니 횡파 구조의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어떤 한순간이야. 됐어? 근데 이 파동이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치자.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야. 라고 하면 잠시 후에는 얘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모습을 만들면서 가겠죠. 맞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모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 지금 현재는 마루지만 조금 지나면 여기가 볼로 바뀌어요. 뭐 이런 얘기야. 맞아? 이런 모습이 될 건데요. 이런 모습이 될 건데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지금 현재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이 매질이 하얀색 파동이 왔을 때 여기까지 끌려 올라갔어요. 맞죠? 그랬다가 분홍색 파동, 잠시 후에 분홍색 파동이 오면 이 높이가 이 높이로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보라색 파동이 오면 훨씬 더 내려오죠. 됐죠? 자, 그래서 이 매질의 움직임이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걸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역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하얀색 파동에서 매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잠시 후가 지나면 됐죠? 극단적으로 갔다고 칠게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파동은 이 높이까지 내려오게 돼요. 잠시 후에. 맞죠?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됐죠? 네. 또 어느 지점을 보면 되냐면 이 지점을 보시면 이 지점을 B라고 할게요. B 지점을 보시면 원래는 파동이 왔을 때 진동하지 않고 그 위치에 있다가 조금 지나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간다고요. 이해해? 이해해? 네. 요 지점을 보시면요. C지점. 맨 처음에는 하얀색 파동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노란색 파동이 오면 여기까지 끌려 올라가죠. 이해돼? 이해돼? 네. 이런 모습이야. 근데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진행한다면 어떨까? 파동이 지금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파동이 오른쪽이 아니고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면 매질의 움직이는 모습이 얘랑 같을까? 달라요. 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랬었는데요. 그죠? 조금 있다가 얘가 왼쪽으로 가니까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뀔 테니까요. 얘네? 얘네? 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이 아이, B에 해당되는 이 아이는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는 위로 올라갔는데 왼쪽으로 진행할 때는 더 내려가야죠. 됐죠? 그래서 B라고 하는 매질의 움직임이 더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을 보시면 파동의 진행 방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더라. 그래서 잠시 후에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된다. 정신 차리자.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162페이지죠. 162페이지에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셨냐면 1, 2, 3, 4번 했거든요. 1, 2, 3, 4번 해결해봐. 파동은 중학교 파동하고 고등학교 파동하고 뭐 이런 것들에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차이밖에 없어서 기본적인 예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지? 모자라? 한 문제다. 관찰력 선생님 변화가 안경 빼고 말고 아니거든요. 머리 잘랐거든요. 와 진짜 둔하다. 뭐? 안경 썼다 뺐다 하죠. 남자애들은 못 알아봐도 여자애들은 알아보지 않니? 여기 오빠들 하나도 못 알아봤어. 자,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됐죠? 파동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기둥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매질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수직해서 횡파입니다. 두 번째, 이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한 파장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A에서 E까지 재시면 한 파장의 길이가 나온다? 맞는 거고요. 자, 이때 이걸 진동할 때요. 됐죠? 네, 이때 모습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0초에서부터 1초까지를 나타낸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A가 마루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E가 마루가 생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0.8초란 말이죠. 1초가 아닙니다. A 지점에 마루가 생기는 두 번째 줄에서 됐어? 네, E가 마루가 생기는 몇 번째 줄까지요? 5번째 줄까지 가는데 0.8초 걸려서 얘는 주기가 0.8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보시면 0.6초일 때 B 지점은 이라고 했어요. 0.6초일 때 B 지점은 0.6초일 때 B 지점은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0.6초일 때 B 지점은 어디로 움직여요? 0.6초일 때 B 지점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0.6초일 때 B B 지점은 0.6초인 순간부터 0.8초까지 가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0.6초에서 0.8초까지 가는 그 구간의 B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대요. 그래서 1번에 2번의 답은 기억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2-1번 보시면 파장과 주기를 각각 말해보세요 라고 했으니 한 파장의 길이는 10cm고요. 주기는 0.2초예요. 이 정도 가능하시겠죠. 그랬을 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0.2분의 10 그래서 50cm/초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MKS 단위로 얘기할 때는 m/초로 얘기하니까 0.5m/초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 여기서 cm로 계산하셨네요. 3번 갈게요. 그림과 같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을 때 마루의 위치가 0.1초 동안 P에서 P-로 간다. 그럼 P에서 P-로 가는 동안 얼마가 걸리냐면 0.1초 동안 2cm 가는 빠르기잖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주기를 역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는 P에서 P-까지 가는 4분의 1 파장 이동하는데 0.1초 걸렸으니까 한 파장 움직이는데 0.4초 걸리겠죠. 0.4초니까 그거 역수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2.5Hz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그래서 얘는 진동수를 2.5Hz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기를 구해서 역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진동수 곱하기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8 하시면 되니까 20cm/초예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 순간 횡파에 표시되어 있는 점들 중 매질의 운동 방향이 아래쪽인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지난 후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누굽니까? 라고 하면 A, D, E가 내려가게 돼요. 그려져요. 잠시 후에 라고 하면 그 A, D, E가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파동을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그리셨어요.
자, 그 중에서 A 지점을 여기를 A 지점으로 잡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잡으셨는데 잠시 후에는 조금 앞으로 가서 이 모습이 된다. 이 모습을 그려놓으시면 됐어. 그 하얀색 위치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B는 올라가야죠. C도 노란색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D는 노란색이 있는 쪽이 아래니까 내려와야 되고요. E도 내려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은 얘다 이렇게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잠시 후에 모습을 그려놓고 화살표 방향 해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이 순간부터 4분의 1t라는 시간이 지날 때 됐어. 이 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t가 지난다는 얘기는 한 줄기에 4분의 1을 간다는 얘기죠. 한 주기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네, 4분의 1은 여기서 여기까지 갔어요. 누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난 모습이 잠시 후에 여기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얘기죠. 됐죠? 이런 모습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될 때요. 이 지점의 위치는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골.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그래서 이 지점이 6기가 되는 거야. 6기. 그래서 이게 2로 바뀌어야 돼요.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가야 됩니다. 2가 여기 내려와야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의 변이는 0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요. 파동의 진행 방향 가지고 그 다음에 파장, 주기, 이거 분석은요. 사실은 중학교 내용이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안 해! 라고 하십니다. 이거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안 하는 파동의 기본이야!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을 거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학교마다 가르치는 방법들이 약간은 입시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봐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의 내용은 이렇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심화를 더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파동의 5가지 요소도 있구나. 이제 이러한 파동이 성질을 갖습니다. 자, 이러한 파동은 나름의 성질을 갖습니다. 됐죠? 이러한 파동은 성질을 갖는데 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5가지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안. 이 파동의 성질을 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가죠. 파동의 속력. 요거 먼저 짚고 가죠. 그러면 5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계산하면 돼. 또는 진동수에다가 파장의 길이를 곱할 거야. 이게 파동의 속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이라고 하는 아이 한 지점에서 생긴 파동의 됐어? 속력은 한번 얘가 전달할 때 파동의 속력이 2m/초야. 얘는 영원히 가면서 파동의 속력은 변하지 않니? 파동의 속력은 한번 만들어진 속력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면 가다가 변합니까? 파동의 속력은 변합니다. 파동의 속력이 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굴절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파동이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파동의 속력은 변합니다. 변하는데 이러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뭘까?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뭘까? 소리의 속력이 더 빨라졌다 느려졌다, 빛의 속력도 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한답니다. 그러면 빛이나 소리의 속력을 결정하는 인자는 뭘까? 매질. 뭡니까? 바로 그 소리나 빛이 통과하는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그 매질을 지나고 있는 진동수나 파장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빛의 삼원색 얘기해봐. 빛의 삼원색 새끼들아. 빨, 네, 초, 파라고 하는 RGB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에요 라고 하면 빨간색 빛도 있고요, 초록색 빛도 있고요, 파란색 빛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빛들이 왜 똑같은 빛인데 색깔이 달라 보여?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파동 에너지가 달라서요 라고 하는 파동 에너지.
파동 에너지는 됐죠? 그 파동의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에너지가 큰 애가 오면 매질을 더 위로 많이 들었다 놨다 한다 그랬죠? 진폭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진폭의 크기를 보면 거꾸로 파동의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큰 애는요, 대단히 빠른 속도 드르륵 하면서 진동해오면서 가요. 됐어? 그래서 에너지가 큰 애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동하면서 가고, 에너지가 적은 애들은 늘어져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 같은 시간 동안에 진동수가 많은 아이들이 에너지가 크다. 같은 시간 동안에 늘어져서 천천히 가는 애들, 이렇게 진동수가 적은 애들은 속력이 느린 애들이다. 에너지가 적은 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와 진폭에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진폭이 크다는 얘기다. 근데 우리가 빛의 3원색에서 색깔이 다른 이유가 뭐냐? 빛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가 에너지의 크기에 맞는 색깔을 그래서 표현해서 그 색깔로 인지하는 것뿐이야. 인지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제일 에너지가 커요? 파란색이요. 그래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그러니 이 빛은 속력은 V는 F 남단데 됐어? F 남단데 자, 그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크다? 진동수가 제일 크다? 누굽니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의 진동수를 여러분들이 발급해 본다면 초록색은 10으로 빨간색은 1로 한번 보자. 진동수를. 근데 이러한 빨초파라고 하는 빛이 태양에서 진공 상태인 우주를 지나 지구인한테 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빛이 먼저 올까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어느 빛이 먼저 올까요? 자, 어느 빛이 먼저 지구인의 눈에 들어올까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대단히 황당한 거 얘네들이 동시에 옵니다. 만약에 진동수가 큰 파란색 빛이 먼저 와. 그럼 파란색이 먼저 오면 온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야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보여야 됩니다. 됐죠? 오는 속도가 다르면 됐죠? 세상이 그때그때마다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오는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매 순간 같은 색깔로 보이잖아요. 왜? 이 빛이 한꺼번에 와서 백색광으로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출발했을 때. 네, 동시에 출발해서 매질을 통과하면 그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의 진동수가 달라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온다고요. 속력이 똑같다고요. 됐어? 그래서 동시에 온다고요. 어떻게 속력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진동수가 다른데요. 라고 하면 그 진동수와 반비례하는 파장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의 파장은 100이고요. 초록색 파장, 파란색 파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달되는 속도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도 아니고 파장도 아니라고요? 네, 아니라고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어떤 매질을 통과해서 오느냐, 매질의 종류거든요. 근데 빨간색 빛도 지금 진공이라는 매질을 통과해. 파란색 빛도 진공이라는 매질을 통과해. 초록색 빛도 진공이라는 매질을 통과해.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같은 빛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달 속도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종류다. 매질의 종류만 같다면 같은 파동은 전달되는 속도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파동. 됐죠? 소리도요. 고음의 소리가 있고 저음의 소리가 있어요. 진동수가 달라요. 근데 같은 매질을 통과한다면 이 교실에 공기, 같은 공기를 통과한다면 고음의 소리도 저음의 소리도 같은 속력을 지금 가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종류고요. 그 매질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된 속력을 우리가 진동수와 파장의 길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종류네요. 그 중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소리라고 하는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탄성파 소리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가장 속력이 빠를까요?
진공. 고체 매질, 액체 매질, 기체 매질, 진공. 어떤 거? 진공. 진공은 전달되지 않죠. 고체 매질이 아. 있어야만 전달되잖아요. 맞아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기 때문에 소리는 진공 속에서는 전달되지 않아서 달에 가면 소리가 안 들려요. 이랬어요. 자, 그럼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가 가장 빠를까요?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되는 탄성탄인데요. 얘는 하나의 매질을 하나의 입자를 진동시키면 그 입자가 옆에 있는 입자를 퉁 하고 치면서 진동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탄성파거든요. 탄성파들은 하나의 입자를 진동시키면 그 진동하고 있는 입자가 그 옆에 있는 입자를 퉁 쳐서 진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전달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매질의 입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빨리 따닥따닥 치고 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소리 같은 아이들은요, 매질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속력이 더럽게 빨라요. 그 다음이 액체고요. 그 다음이 기체고요. 진공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길을 돌고 있는 기차, 철로가 있는데 여기에 산이 있어서 여기 기차가 오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기차가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냐면 기차의 바퀴가 철로와 부딪히면서 진동에 의해서 그래서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안 들어지는데 그 소리를 어떤 애는 철로에 귀를 대고 듣고요. 어떤 애는 공기 중에 서서 귀로 듣는다고 쳐요. 어떤 애가 먼저 느낄 수 있을까? 그 소리를 철로에 귀된 아이가 더 먼저 느껴요. 왜? 고체 매질을 통해서 전달해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훨씬 더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됐어? 그런가 하면 공기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공기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더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같은 공기라도 온도에 따라 뜨거운 공기야 차가운 공기야 라고 하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 속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공기 속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 빠를까? 당연히 입자가 빨리 움직여 옆에 있는 입자를 퉁 쳐줘야지 전달되겠죠. 그럼 무슨 공기? 더운 공기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더운 공기 속에서의 소리에 전달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낮 동안에 해가 떠 있죠.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은요 땅바닥이 제일 뜨거워요. 40도, 30도, 20도, 10도라고 하는 공기의 온도가 생겨요. 근데 해가 져서 밤이 되면요 거꾸로 기온 역전이 일어나서 아래쪽 온도가 제일 차가워요. 10도, 20도, 30도, 4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소리의 입장에서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생님 하고 소리를 내면 원래 그래서 소리는 파동 직진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지만 온도가 다르면 다른 매질이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직진할 수 없어서 꺾입니다. 꺾이는데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 느린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요.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꺾여야죠. 여기는 40도고 여기 30도니까 어느 쪽으로 꺾여요? 느린 매질이 있는 더 위쪽으로 뜨는 방향으로 꺾여서 얘가 이렇게가 아니고 더 위를 향하는 이 방향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가요. 됐어? 더 위쪽이 더운 공기니까. 그리고 찬 공기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경계면에서 또 꺾이겠죠. 여기는 30도의 공기고 여기는 20도의 공기니까. 속도가 느린 매질이 있는 쪽으로 꺾여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그러면 찬 공기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진행하는 직진 방향보다 더 위쪽으로 이렇게 꺾여간다고요. 맞아.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온도가 다른 공기층을 지나갈 때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리가 이렇게 위쪽으로 뜬단 말이죠.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보시면 이 위치에서는 소리가 여기에서 들려야 되는데 훨씬 더 위에 있는 여기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더 위로 뜬다는 얘기를 우리 조상들은 낱말은 새가 들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반말은요. 됐죠? 이렇게 온도가 다른 공기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선생님 하고 소리를 이렇게 내겠죠? 근데 경계면에서 온도가 다르니까 꺾이겠죠? 어느 쪽으로? 속도가 느린 찬 공기가 있는 쪽으로 꺾여요.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위는 더운 공기, 아래는 찬 공기. 그러니까 더 아래쪽으로 간다고요. 원래 가야 되는 높이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간다고요. 내려옵니다. 소리가.
그러면 여기서도 꺾이죠. 원래 가야 되는 높이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꺾여서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리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렇게 꺾여 간다고요. 그래서 같은 지점에 도착했을 때 원래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야 되는데 더 아래쪽 여기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난 반말은 쥐가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도 소리는 다른 매질로 인지한다. 그래서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데 더운 공기에서가 훨씬 더 빠른 거다. 그래서 그랬을 때 소리의 속력이요.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을 우리는 평균 속력을 음속이라고 하겠죠. 소리의 속력을 음속이라고 하겠죠. 빛의 속력은 광속이라고 하고요. 맞습니까? 소리의 속력을 음속이라고 하는데 이 음속은 331 더하기 0.6t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소리의 속력은 331 더하기 0.6t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저 중에서 t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는 기온입니다. 공기의 온도. 됐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상온.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상온이야? 20도. 지구의 평균 기온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상온이라고 하거든요.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5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옵니까? 340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음속이라는 340이라는 속력이 바로 이 식에서 기온의 온도를 15도로 놓고 계산한 값이에요. 됐어? 그러면 온도가 15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아요? 25도예요? 35도예요? 이렇게 되면 이 속도보다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음속은 340으로 알지만 기온,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속력은 조금씩 변한다. 그 온도에 따라 소리 속력을 변하는 값을 저렇게 계산할 수 있다. 331 더하기 0.6t. 됐죠?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음속이 340이야 라고 나오는 건 기온이 15도일 때 소리가 전달되는 속력을 표준값으로 준 것뿐이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소리는요,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진공 속에서는 전달되지 않고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고. 같은 기체라도 더운 공기에서의 소리 전달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비탄성화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빛이요 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죠.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되죠. 네, 매질이 필요 없는 비탄성화예요. 그러니 소리처럼 입자가 진동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진행할 수 있으니 앞에 있는 입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가다가 걸림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빛이 전달될 때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가장 빨리 전달돼? 앞에서 방해하는 물질이 없는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빛이 제일 빨리 가요. 그리고 기체 속을 통과할 때, 액체를 통과할 때, 고체를 통과할 때 이렇게 입자가 빽빽해지면 빽빽해질수록 피해가야 되니까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소리와 빛은 전달되는 속도가 커지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됐죠?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파동입니다. 그죠? 그럼 빛이 통과할 때요.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은 빛의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빛의 속도를 우리가 근접하게 갈 수 있어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는 없거든요. 자, 그 빛의 속도를 멋진 말로 광속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빛도요. 진공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과 기체, 액체, 고체를 통과할 때 빛의 속도가 극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그 중에서 광속이라는 건 뭡니까?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도만을 우리가 광속이라고 합니다. 빛이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만을 광속이라고 하는 거다. 그 광속을 다른 속력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속력은 V라고 쓰는데요. 광속만 C라고 쓰는 것뿐이죠. 3 곱하기 10의 8승 km/초 이 정도의 빠르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리는 빠르기. 그래서 그게 광속이에요. 그게 광속이에요. 그죠?
그 광속이라는 건 진공 속에서의 빛이 전달되는 속력을 얘기하고요. 자,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광속에 비해서 극단적으로 느려집니다. 됐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광속은요,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불변합니다. 광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란색 빛이나 초록색 빛이나 빨간색 빛이나 색깔 상관없이 얘네들의 광속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C는 F 남자인데 이때 파동 에너지는 파란색으로 갈수록 크다 그랬죠? 얘가 100, 10, 1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는 1, 10, 100 이래야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는 거구나. 그래야 광속이 일정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C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한다. 왜? 광속은 일정하니까 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됐어? 그래서 실제로 진동수는요 파장에다가 광속하시면 요만큼이 진동수가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죠?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빛이라는 건데 여러분 뒤에 가면 한 챕터로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해버릴게요. 실제로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양과 같은 별에서 나옵니다. 주로. 그 별에서 나오는 이 빛과 같은 아이들을 통칭해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자기파라고 해요. 자,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갖는다 그랬죠? 무슨 상태? 고체, 액체, 기체. 근데 전 우주적으로 보면 상태는 4개입니다. 말해. 고체가 뜨거워지면 액체 되죠.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 되죠. 기체가 뜨거우면 플라즈마가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전기를 띤 입자가 되거든요. 양이온과 음이온. 됐어? 네.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4가지 상태를 갖는데 그 중에서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플라즈마 상태의 입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들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태양에서 수소라는 아이가 빵빵빵 터지면서 그래서 내 에너지가 분출될 때 그때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태양풍이라고 하죠. 태양풍.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오니 그 주변에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전기장. 되겠어? 자,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면 우리가 배웠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 어느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됐어? 네. 그래서 전기장과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그 순간에 같이 생겨요. 근데 이 플라즈마라는 입자가 확 뻗어나갔다가 쑥 사그러지고 다시 확 뻗어나갔다가 사그러지고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약했다가 세졌다가 다시 약해졌다가 이걸 반복한다고요. 그러니 이 전기장에 의해서 유발되는 자기장의 세기도 약했다가 세졌다가 약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막 배웠어요.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 그 주변에 또 다른 전기장이 생긴다. 그 전기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 또 다른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 자기장이 그 앞에 또 다른 전기장을 유발시킨다. 그 전기장이 또 다른 자기장을 유발시켜서 전달되는데 거기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를 유발하면서 전달되기 때문에 매질이 다른 매질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진공의 공간에도 매질 도움 없이 전달될 수 있는 이 파동의 형태의 에너지를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해서 전달된다.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그 전자기파에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의 에너지도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는데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큰 애들을 우리는 싸잡아 방사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전자기파의 형태를 띠면서 전달되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은 빛이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사이즈를 우리는 전파야라고 해요.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사선, 빛, 전파가 다 합쳐서 전자기파다.
그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운 빛이라는 건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 사이즈인 요것만 배운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얘를요, 됐죠? 얘네들이 있는데 전자기파라는 건 공간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Y축, X축, Z축 이 세 가지를 갖는 공간에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기장이요, 그래서 유발되면서 이렇게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갈 때 이거에 의해서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게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면 서로서로를 유발하면서 퍼져나가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되는 파동의 형태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전자기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서 에너지가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그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크면 방사선, 중간이면 빛, 작으면 전파 이렇게 우리는 이름 붙일 거라는 거죠. 됐죠? 그 중에서 방사선에 해당되는 에너지 영역 중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핵이 터질 때 나오는 뭡니까? 감마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핵 터지면 죽는 겁니다. 감마선 때문에. 그래서 감마선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오면 아까 얘기했죠. 파동 에너지는 진폭의 크기와 진동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라서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가 온다는 얘기는 엄청난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전파가 전달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우리 몸을 통과해야 돼요. 됐죠? 지금 여기서 빛이 통과해도 나는 아무런 이상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는 내 세포가 견뎌주니까.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인 감마선이 오면 내 세포를 견디지 못하고 세포가 터집니다. 왜요? 실제로 진동을 견딘다는 얘기는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같이 진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에너지가 큰 애가 오면요, 방사선 같은 경우가 오면 세포를요 1초에 100만 번 진동시킵니다. 그러면 세포가 1초에 같이 100만 번을 떨어줄 수 있는 탄력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세포가 그걸 못해. 100만 번을 못 따라가. 그러니 진동하다가 못 따라가니까 뭐해? 터져. 그래서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마선이라는 건 핵이 터질 때 나오는 거고요. 이걸 우리 세포가 견딜 수 없어. 우리가 죽는 건데 이걸 사용할 때가 있다. 우리가. 김정은 아저씨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의사들이요. 항암치료를 했어요. 암 걸린 세포를 쏴서 그 새끼만 뒤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말기 환자들 암 치료할 때 주로 방사선 치료한다는 게 감마선을 이용해서 암 걸린 세포들을 죽인다는 건데요. 됐죠? 그 세포를 죽일 때 거기만 죽이면 전이 될 위험성이 있어 그 주변 다 죽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 다 죽이면 그 세포가 하는 역할들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겨서 탈모가 생겨요.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쓰는 게 감마선이고요. 그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작은 방사선이 X선이라는 아닙니다. 이 X선이 여러분들 병원에서 쓰죠. 엑스레이 찍을 때, 뼈 사진 찍을 때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요. 뼈 사진 찍을 때 써요 라고 하는 의료 용어도 쓰지만 의료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한 군데 쓰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공항에서 씁니다. 공항에서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여행 가방들을 싣잖아요. 근데 그 여행 가방에 폭탄이나 총 같은 게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가방을 일일이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하면서 쭉 지나가게 하면 그 안에 총이 있는지, 그래서 폭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수암을 검사할 때 쓰는 게 X선인데 이 엑스레이도 감마선만큼의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유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은 뼈가 부러져도 엑스레이 촬영하면 안 됩니다. 왜? 아이가 기형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기간에 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애 날 때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엑스레이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빛 그러는데 사실 이 빛에는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빛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애가 누구냐면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이 가시광선이고요. 그 다음이 적외선이라는 아이.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빛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빛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가시광선이라는 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시각작용하는 아이예요. 이 시각작용하는 가시광선이라는 아이를 프리즘에 보면 색깔이 7가지로 나눠져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빨주, 녹초, 파남보 이런 것들 색깔을 갖죠. 그 중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 눈에는 요만큼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기파는 절대 볼 수 없으니 이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도 적외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적외선이 자외선이라고 하냐면 얘는 보라색 바깥에 있는 광선이야. 보라색 자자 바깥 글자.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그래서 자외선. 얘는 왜 적외선이게요? 라고 하면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이다. 붉은 적자 바깥 글자.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건 가시광선만 볼 수 있죠. 자외선과 적외선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걸 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원 들어가 계셨어야 되는 거죠. 됐죠? 자외선이라는 건 그러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아닌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건 이마트에 있죠. 이마트에 있는 식당에 가면은 물 마시는 컵 보관하는 곳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는 살균 작용하고요. 예쁘게 말해서 살균 작용이죠. 저 자외선도 세지면 살인 작용합니다.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자외선이 오는데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 저거를 차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아세요? 그 자외선이 못 들어오게 차단해주는 게 누굴까요? 자외선 못 들어오게 지구에 쳐져 있는 보호막 뭐니? 오존층. 근데 오존층이 뭐 되고 있대? 파괴. 그러니까 너네는 금방 뒤질 거야. 이제 여기 못 살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충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선크림으로 막죠. 이거 지대로 뜯어지기 시작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 하고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하나도 못 살아요. 옛날에는 오존층이 없었던 거 아세요? 지금은 신생대 시대인데 옛날에 고생대 석가모니 안에 이때는 오존층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생명체들은 어디서 살았게? 물속에서 살았어요. 물이 오존층처럼 자외선을 차단해줬거든요. 그러니 오존층이 파괴되면 우리도 아감이 달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진짜요. 그거 밖에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외선이라는 건 그만큼 얘네들처럼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살균작용을 하는 거구나. 됐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자외선을 조금만 쏴서 공기 중에 있는 작은 세균들을 죽여요. 근데 이마트에 자외선 살균 소독기 보면 그런 살균 소독기 얼마 전에 코로나가 있어서 들고 다니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도 팔았었어요. 팔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 막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옷에 코로나 바이러스 묻을까 봐 집에 들어갈 때 막 자외선 살균기로 막 소독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서 뭐 나가? 자외선 나가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해? 이게 잘 작동하는지 의심스러워. 그래서 이마트 같은 곳에서도 자외선이 나와서 이 컵이 소독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의심스러우면 너네 뭐하니? 그 안에 고개를 들이밀고 잘 나오는 걸 보고 싶지. 그러면 여기 있는 세포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짓들을 해서 그래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낸 묘한 뭐니? 파란색이. 저기서 파란색 가시광선을 같이 쏴줘. 나 나가고 있어 이 새끼야! 들어가 보지 마! 이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선생님 파란색 초록색 빛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병신이에요. 초록색 빛은 그냥 같이 넣어준 가시광선일 뿐이죠.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적외선 눈에 보이니? 안 보이죠. 적외선은 무슨 작용해요? 지금 저기에서 뭐 나와요? 열 나오죠. 그 열 작용하는 게 적외선. 해가 떠 있는 부분은 선생님 따뜻한데 그늘지 무슨 추워요? 왜? 해가 있는 곳에 적외선이 오고 있어서 그래요. 됐어? 그래서 따뜻한 거고요. 너네 몸을 만져도 따뜻하죠. 왜? 36.5도라는 열 나가요. 됐어? 그래서 너네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가고 있어서 깜깜한 밤에 됐죠? 적군에 침투해서 적군만 죽이고 빨리 돌아오고 싶어.
근데 적군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깜깜한 밤에 갔는데 적군도 날 못 보는데 나도 걔가 안 보여. 그럼 뒤지겠죠. 그래서 침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 뭐 씁니까? 적외선, 야간 투시경 쓰죠.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이 눈에다가 뭐 이렇게 껴가지고 사람이 직접 보이는 게 아니고 빨간색 열 같은 게 움직이면 그게 사람이잖아. 사람 모양으로 움직이잖아. 적외선 투시경이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은 열작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외선을 우리가 어디에서 쓰게요? 지금 여기서 적외선 나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거 큰 거예요. 이게 적외선. 보여요? 보였다. 가고 있는 거 보여요? 보인다고 해. 119 부르게 새끼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이 리모컨에서 나가는 게 적외선이에요. 근데 적외선 잘 나가는지 의심스러워서 여기 자꾸 쳐다보죠. 나가고 있어 새끼야. 근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는 데다 적외선을 쏴. 좋겠냐? 안 좋겠지? 그래서 나간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뭐 빨간색 가시광선 같이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말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열작용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빛보다 에너지가 훨씬 더 작은 아이들이 주로 통신할 때 쓰는 전파인데요. 그 중에서 전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애, 그나마 에너지가 큰 애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나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그래서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게 전자레인지에서 음식 데필 때 쓰는 파동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얘보다 조금 작은 게 여러분들 핸드폰 주파수로 쓰는 아이죠. 그 다음에 TV 주파수 때,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 때가 그 다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통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쓰는 주로 파동이기 때문에 전파라고 부릅니다. 됐죠? 네,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에너지의 크기는 진동수라 그랬죠? 그래서 같은 1초 동안에 에너지가 큰 애는 1초 동안에 여러 번 떨려. 근데 에너지가 작아지면 됐죠? 떨리는 숫자가 줄어들어. 대신에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져.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큰 쪽이 에너지가 큰 방사선 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빛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전파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대신에 파장이 짧다는 얘기다.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요. 파장은 긴데 진동수가 작다는 얘기죠. 자, 진동수는 작고 파장이 긴 애가 에너지가 작은 애예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쓰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얘네들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서로가 유발시켜서 전달되기 때문에 특별한 매질의 도움 필요 없이 간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더럽게 빠르다. 매질이 있을수록 전달되는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빛의 정체다. 알겠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자, 그러면 이 빛 말고요. 물결, 파도는요. 물결, 파도가 쳐요. 이 파도도 전달되는 속력, 매질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그럼 선생님, 고체 매질에서 물결이 빨리 전달될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이런 얘기하면 뒤져요. 물결은 물에서만 전달되니까 액체 매질만 통과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은 똑같이 액체인데요. 네, 얘는 수심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한데 바다 밑에도 땅 지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은 수심이 깊어요. 어떤 곳은 수심이 낮아요. 이런 얘기 아니니?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도가 쳤어요. 파도가 쳐서 수심이 다른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파도의 속도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요. 얕은 곳으로 갈수록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물결이 쳐요라고 할 때 물에 보이는 표면에만 물결이 치는 게 아니고요. 위에 있는 물방울이 가면서 마찰해서 밑에 있는 물방울을 끌고 가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도 출렁입니다. 밑에 있는 물도 같이 출렁이면서 가는데 얕은 곳은 금방 땅이랑 닿아서 마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마찰이 작용하니까 잘 못 갑니다. 속력이 느려집니다. 근데 깊은 물은요. 마찰이 잘 작용하지 않죠. 잘 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결은 깊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가 얕은 물에서 전달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자, 근데 속력은요. 보이는
길게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갈 때요.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갈 때 여러분들 속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속력이 바뀐다는 건 V는 F 남대에서 V 값이 변한다는 얘기야. V 값이 변하면 F나 남대 중에 뭔가가 달라졌어야죠. 뭐가 달라질까요? 속력이 바뀌었다는 건 F 남대에서 어떤 값인가가 변했다는 얘기죠. F가 바뀌었을까? 남다가 바뀌었을까? 둘 다 바뀌었을까? 라고 하면요. 진동수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고유한 값이에요. 너네가 나이가 10살이었다 20살이었다가 80살이 된 여러분들 몸에 있는 DNA, 지문 이런 거 안 바뀝니다. 맞아요. 이것처럼 파동의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상관없이 한 번 발생할 때 만들어진 진동수는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고유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파동의 속력이 빨라져 느려져? 그거에 따라 바뀌는 거 뭡니까? 파장 길이가 바뀝니다. 파장 길이가 바뀝니다. 그러니 한 번 진동수가 10이었어. 그러면 얘는 깊은 물을 가던 얕은 물을 가던 진동수는 계속 10인데요. 깊은 물을 전달될 때 파장의 길이가 10이어서 속력이 100이었다가 얕은 물로 가는 순간 파장의 길이가 2로 바뀌어 속력이 20으로 줄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장의 길이가 10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얕은 곳을 가면 파장의 길이가 짧아져야 되니까 아장.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그랬을 때 마루끼리 옆에 있는 마루끼리 쭉 연결해서 선을 그리면 이게 파도의 얼굴이다 하면 됐어? 마루끼리 연결한 선을 우리가 파면 마루끼리 연결한 선을 각각의 파면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파면에서 그 다음 파면까지의 수직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파면에서 파면까지의 간격이 한 파장의 길이, 파면에서 파면까지의 한 거리를 우리는 파장의 길이 이거죠. 그러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넓은 쪽이 속력이 빠른 쪽, 깊은 물 쪽. 알겠어? 네. 파면과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느려지네. 제 얕은 물이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이요. 줄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줄을 잡고 있고 여기서 진동시키면 진동이 퍼져나갑니다. 줄을 통해서. 됐죠? 이렇게 줄을 통해서도 우리는 파동을 만들어 전달시킬 수 있는데요. 어떤 줄에서 진동이 빨리 전달될까요? 훅 전달될까요? 줄이 무거울 때 가벼울 때. 가벼울수록 빨리 진동해요. 그리고 느슨한 줄, 팽팽한 줄. 팽팽할수록. 그래서 줄은요. 줄에서 자, 저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 V는요. 루트 U분의 T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때요. 가벼울수록 빨리 파동이 전달돼요. 이거 어폐가 있습니다. 오류 있는 언어 표현인데요. 왜요? 가벼울수록 줄은 짧으면 가벼워요. 길면 무겁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볍다는 표현은 뭐예요? 모든 줄을 같은 두께로 잘랐을 때 같은 길이만큼으로 잘랐을 때 이거 아닙니까? 모든 줄을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무게감을 비교한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뮤라고 하는 건 선밀도라고 하고요. 모든 줄을 1m로 잘랐을 때 걔가 차지하는 질량값을 얘기해요. 모든 줄을 1m로 잘랐을 때 걔가 차지하는 질량값을 선밀도라고 한다.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이 선밀도가 작을수록 가벼운 줄, 그 줄에서 파동은 빨리 전달된다. 이 얘기고요. T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장력, 줄이 팽팽할수록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줄에서는요. 이런 식의 것들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인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밖에 설명을 못했고요. 파동의 성질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전자기파만 풀어오시면 되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진도를 전혀 못 나갔어요. 파동의 기본적인 개념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전자기파는요.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 얘기 188페이지에 있는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 그려드렸고 그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95페이지부터 앞에 있는 내용 좀 읽어보시면서 네, 197페이지까지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는 거 모방할 겁니다.